제 입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쟤네가 피를 나눠 먹다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걸 모르니까 제잘거리고 계속 떠든 거예요. 광견병 바이러스 생각이 그냥 퍼뜩 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아마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인물일 겁니다. 저처럼 몇 년씩 열대 정글에 머물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을 역사책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걸 보면 아마 5000년 우리나라 역사에 제가 최초의 대한민국 열대 생물학자, 열대학자일 텐데요. 네, 열대에 가 있으면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장난감 가게에 풀어놓은 아이 같다. 장난감이 열대에 있는 모든 게 제 장난감이죠. 도마뱀 지나가죠. 나비 날아다니죠. 뭐 아이가 그냥 예쁜 꽃 있죠.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러고 저는 평생 산 사람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견뎌내야 되는 거고 참 힘들어요. 이 친구는 나무 꼭대기를 연구하는 친구라서 지금 한 30m 정도 올라와 가지고 나무에 걸터 앉아서 이걸 하는 거고요. 저도 저 꼭대기에 몇 차례 올라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또 다른 세계예요. 원숭이들은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난초들이, 그 예쁜 난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렇게 신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참 고생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 고생스러운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생이 다 있습니다. 네, 열대는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서요. 차 타고 가다 보면 타고 가는 시간 못지않게 밀고 가야 됩니다. 차가 빠져가지고 저렇게 그냥 뒤에서 밀고 그러고 빠져나가고 자는 곳이 참 문제입니다. 열대 정글에는 5성급 호텔이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곳에서 종종 잡니다. 그나마 모기장이 있으면 참 다행인 거고요. 모기장 없는 데서도 자고. 저는 전천후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모기가 잘 안 물어요. 모기장 안에서 잔 내 친구들은 모기에 물리는데 밖에서 잔 저는 멀쩡한, 네, 거기다가 저는 더위도 안 타고 추위도 안 탑니다. 그러기 참 힘든데 좀 무감각한가 봐요. 땀도 많이 안 흘려요. 그래서 열대에서 같이 미국 친구들이랑 이제 산에 오르면 미국 친구들은 5분만 지나면 그냥 온몸이 다 젖어요. 수건 꺼내갖고 계속 닦고 그러는데 가다가 다 저를 쳐다보고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뽀송뽀송한 거냐? 저는 하여간 이런 일 하려고 태어난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잘 적응하는 사람입니다. 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뱀은 중남미에 사는 뱀이고요. Fur-de-lance라고 부르는 아주 심한 독사입니다. 이 뱀에 물려서 1년에 중남미에서는 나라마다 한 10명 정도는 목숨을 잃어요. 얘가 이렇게 고개를 탁 받쳐들고 있으면 그나마 요 색이 좀 밝아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제가 약간 가라앉아 있으면 안 보입니다. 옆에 이런 나뭇잎하고 거의 안 보이잖아요. 저는 뱀하고 뭐가 있나 봐요. 코스타리카의 라셀바라는 곳에서 연구하던 시절인데 저는 썩어가는 나무, 그 나무 껍질 밑에서 뛰어다니는 작은 곤충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나무가 쓰러진 곳에 나무에 올라탑니다. 그러고는 이걸 확 벗겨내면 그 작은 곤충이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걸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벗기면서 걔네들을 잡고 이래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의 교수였는데요. 뱀을 전공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 오솔길로 이렇게 걸어서 가면서 저한테 그냥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제 미국 이름이 제이인데 제이 거기 뱀 잘 봐 그러더라고요. 어디 있다고 얘기도 안 해주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 이름이 해리 그린인데 이렇게 보면서 해리 부르는 거죠.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해리 그랬더니 들었어요. 그리고 오더라고요. 뱀이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어디? 저기 어디? 뱀 연구하는 사람들은 꼬챙이를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끝이 이렇게 생긴 꼬챙이에요. 그걸로 뱀을 허리쯤 이렇게 쏙 홀치면 뱀이 꼼짝 못해요. 축 늘어지고 걸리거든요. 그 꼬챙이로 이 뱀의 거의 콧구멍, 그 뱀이 혀를 날름거리잖아요. 그 혀를 거의 건드릴 정도로 이렇게 해줘서야 제가 볼 수 있었어요. 저하고
1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쓰러진 나무 가운데 또아리를 딱 틀고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자세로 보고 있는 거죠. 정말 황당한 건 저 뱀이었을 거예요. 왜 와? 나 여기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저는 이거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 걸터 앉았죠? 조금씩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오지 마! 그런데 뱀이 얘기는 못하니까 혓바닥으로 계속 저한테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알지도 못해. 자꾸 오니까 뱀이 더 당황했을 거예요. 퍼들랜스라는 뱀과 중남미에는 거의 쌍벽을 이루는 무서운 뱀이 부시메스터라는 뱀입니다. 이 뱀인데요. 하루 라셀바 그 연구소에서 산에 갔다가 저 내려왔는데 연구소 잔디밭에다가 이 뱀을 이렇게 하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해리 그린 교수가 이 뱀을 이제 잡아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 위에다 놔두지 왜 잡아왔을까? 이분은 뱀을 연구해야 되는데 뱀을 연구하기 위해서 뱀의 위치를 추적하는 위치 추적기를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뱀은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슨 다른 사슴 같은 동물은 귀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뱀은 어디다 걸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해도 참참 빠져나가는 거고, 그래서 뱀은 뱃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려니 이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우선 이 뱀의 신체 검사를 해야 돼서 길이를 재야 됩니다. 길이 어떻게 잴까요? 여러 명이 매달려가지고 꼿꼿이 가능하면 꼿꼿하게 이렇게 펴가지고 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줄자로 이렇게 이제 재는 겁니다. 뱀의 길이를 재고 체중은 부대 안에 들어있을 때 이미 쟀고 그 다음에 이제 뱀의 몸속으로 그 추적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해리 그린 교수가 이 뱀을 지금 머리를 잡았어요. 양쪽을 꽉 누르면 입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 벌어진 틈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보수가 휴가를 가게 됐는데 며칠 동안 뱀 조사하는 거 도와줄 사람. 근데 저는 곤충 연구로 그걸 시작했지만 워낙 오지랖이 넓은 이걸 주체를 못해갖고 박쥐연구라는 사람 따라다니느라고 저는 낮에 연구를 하고 박쥐연구 하는 사람들은 밤에 돌아다니거든요. 그 사람들도 또 따라다니고 밤잠 못 자고 뭐 이러는데 많은 걸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경쟁이 있는 줄 알고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당첨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해리 그린 교수님이랑 일주일을 밤마다 밤에 3번씩이나 정글에 들어가서 뱀의 체온을 재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체온 어떻게 재죠? 뱀 겨드랑 밑에 이거 체온기 해야 돼요. 뱀이 겨드랑이 없잖아요. 어떻게 재냐? 저희 위치 추적기 안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근처에 가서 안테나를 가지고 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체온이 나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름을 잘못 지었어요. 데니엘은 주로 남자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암컷이었어요. 임신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뱀을 냉혈동물이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그건 틀린 표현입니다. 피가 찰 수는 없는 거죠. 변온동물이라 그래야 되는 거죠. 피의 온도가 외부의 환경의 온도에 맞춘다. 그래서 저런 파충류들은 몸의 체온이 낮아지면 햇빛으로 나가고 조금 올라가면 그늘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항온동물은 몸 안에 난로를 때우면서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런 동물들은 에너지 사용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조금만 쓰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과학계가 한 번도 임신한 뱀의 체온을 재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신한 뱀의 체온을 재자가 된 거예요. 저는 하여간 뱀하고 스토리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숲을 이래도 처음 가면 몇 시간 만에 저는 뱀을 만납니다. 만난다는 표현을 하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뱀이 저를 만나러 나오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국립생태원장을 했잖아요. 국립생태원에 가서 첫날이었습니다. 거기 푯말에 뱀 조심하라고 어디 푯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여기 뱀이 있어요? 예, 원장님, 여기 뱀 가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는 뱀이 늘 나를 마중 나오는데, 그때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네, 몇 발짝 하는데, 네, 뱀이 지나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나뭇가지 하나 잡고 뱀을 이렇게 접어들어서, 보셨죠? 네, 하여간 뱀이 저를 늘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뱀띠거든요. 제 아내도 뱀띠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도 뱀띠입니다. 저희들은 꽃뱀 가족입니다. 징그러운 동물로 치면 또 사람들이 뱀 못지않게 박쥐를 들먹거리는데요. 사실은 박쥐는 가까이서 보면 참 예쁜 동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언제 제가 설문조사를 보니까 밤에 창문을 열지 않는 이유 뭐 이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되게 밤에 창문을 안 여는 이유는 모기가 들어올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이 박쥐가 들어올까 봐 라고 썼어요. 밤에 잘 때 박쥐가 들어와서 내 피를 빠를까 봐 그런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박쥐는 1,400여 종 정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1,400여 종 중에 피를 빨아먹는 박쥐, 뱀파이어 뱃, 흡혈 박쥐는 딱 2종입니다. 얘네도 좀 억울할 점도 있을 거예요. 드라큘라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여기를 물잖아요. 그럼 피가 확 쏟아져 나오고 그걸 뭐 이러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밤중에 다 날아 나옵니다. 작은 동물 피 빨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큰 동물을 찾는 거죠. 큰 동물이 자고 있는 큰 동물, 그 근처에 내려앉아갖고, 쟤네 평지에 내려앉으면 되게 어기적거리거든요. 빨리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어기적어기적해갖고 그 동물의 목에 올라탑니다. 동물이 가장 방어하기 힘든 곳이 목이에요. 입으로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목은 입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이 제일 취약한데 그 목에 올라타가지고 발톱으로 긁어요. 약간 상처가 나면서 피가 조금 배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핥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렇게 핥다가 이제 동굴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네, 요게 제 손입니다. 근데 저 지금 굉장히 두툼한 장갑을 끼고 있죠. 지금까지 조사한 흡혈박쥐는 100% 광견병 바이러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네, 이 흡혈박쥐 징그럽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흡혈박쥐는 피를 나눠 먹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 많은 흡혈박쥐들이 나가서 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흡혈박쥐들은 배고픈 채로 새벽에 동굴에 돌아옵니다. 근데 박쥐는 굉장히 신진대사율이 높은 동물이라서요, 며칠만 못 먹으면 기진맥진해서 죽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그냥 툭 떨어집니다. 그게 그냥 죽은 박쥐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은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무슨 문화를 만들어냈느냐, 피를 빨아먹고 온 아이가 옆에 굶은 아이에게 피를 나눠주는 전통이 생겼어요. 며칠 후 내가 굶고 들어오면 내가 피를 나눠줬던 그 아이가 나한테 또 피를 주는 겁니다. 이걸 세계 최초로 연구한 분이 메릴랜드 대학의 제리 윌킨슨이라는 교수인데요. 유명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파나마에서 연구할 때 같이 대학원생 수준으로 같이 연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 연구를 해갖고 기가 막힌 논문을 벌써 하나 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야, 나도 좀 따라가면 안 되냐? 그러자고 했더니 무거운 거 올리고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밑에 바퀴 달려갖고 거기에 이렇게 들어 눕더라고요. 저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올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올려다 보면 여기에 너무 아프니까 아예 누워서 하더라고요. 같이 누웠어요. 나는 궁금하잖아요, 이 모든 게. 그래서 나는 계속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친구는 답을 이러더라고요. 약간 가끔 기분이 이상해요. 제 입으로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쟤네가 피를 나눠 먹다가 흘릴 거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모르니까 제잘거리고 계속 떠든 거예요. 광견병 바이러스 생각이 그냥 퍼뜩 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개울로 달려가서 그 왕모래로 막 혀를 왕모래로 막 닦고 막 난리를 쳤어요. 야, 아무리 세계적인 연구도 좋지만 나는 이런 연구는 못하겠다. 네, 어쨌든 그 친구는 저는 기가 막힌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아주 학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을 박쥐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혼두라스 흰 박쥐라는 건데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털이 복슬복슬해서 그렇지 이렇게 꼭 잡아보면 메추리 알만 해요. 얘네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게 바나나 잎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흔적들이 있죠. 입으로 이 바나나 잎을 이렇게 물어 뜯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가라앉겠죠. 그럼 그 밑에서 비를 피하는 겁니다. 쟤네들은 과일을 먹고 사는데 정글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비가 쏟아지면 동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동굴로 열심히 날아서 동굴 다 오면 비가 그쳐요. 꼭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또 거기로 가야 되잖아요. 이걸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아마 누군가가 텐트를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일들 옆에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비 오면 그 밑에 들어가고 비가 그치면 나와서 또 과일 먹고 이러는 겁니다. 저는 세계 과일 박쥐기 그 중에서도 텐트를 만드는 텐트 박쥐계의 폭 유명한 학자가 됐습니다. 저 정글 바닥에 쓰러진 나무를 뒤져야 되니까 늘 이러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허리가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박쥐가 있는 거예요. 쟤는 뭐지? 그래서 이제 알고 보니까 텐트 박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훨씬 자주 허리 운동을 하죠. 안 아파도 그냥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발견을 많이 했어요. 별의별 텐트를 다 만듭니다. 보트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저런 모양도 만들고요. 여기만 조금씩 잘라줍니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해갖고 고깔 모양의 모자 같은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바나나같이 큰 이파리는 아까 그 혼두라스 흰 박쥐는 가운데 중앙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게 하는데 어떤 박쥐들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쪽만 가라앉게 하고 널찍한 공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거미잖아요. 우리들은 거미 그러면 그냥 거미줄 하나 달랑 치는 거미만 많이 생각하죠. 거미 중에도 사회성 거미가 있습니다. 여럿이 모여서 같이 사는 거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럿이 저 거미줄을 같이 칩니다. 언뜻 생각하면 손해일 것 같잖아요. 이 공간으로 날아오는 곤충의 수는 정해져 있을 텐데 그걸 여럿이서 나눠 먹어야 되나? 근데 무슨 기가 막힌 효과가 나는 줄 알아요? 날아오다가 거미줄이 모두가 다 끈적거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미줄을 지탱하는 이런 줄들은 끈적이가 아닙니다. 다른 걸 잡아먹기 위해서 치는 그 부분만 끈적거리거든요. 잘만 하면 튀어들어왔다 여기 부딪히면 안 잡혀요. 튕겨나가요. 근데 혼자 거미줄 치고 있으면 튕겨나갔죠. 근데 여럿이 거미줄을 이렇게 겹치기를 치고 있으면 튕겨나갔다가 옆에 거미줄에 걸립니다. 저는 알면 사랑한다라는 개념을 전갈로부터 처음 이제 얻었습니다. 제가 열대생물학 연구소에 가 있을 때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제 앞에 한 미국 여성이 쌍욕을 막 하면서 욕을 시작하는데 전 무식한 동양놈이 아무리 둘러봐도 동양놈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식탁 위에서 전갈을 먹이고 있었거든요. 그 식당에 전갈이 돌아다녔는데 걔가 우리가 밥 먹으면 밑에 떨어지는 것도 먹고 근데 가끔 가다가 용감하게 또 기어 올라와요. 작은 고기 덩어리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먹이. 그날 처음 온 학생인 거죠. 그래갖고 저 동양놈이 무식하게 그것도 없어가지고 다들 모여있는 이런 식탁에서 저런 징그러운 걸 저런 난리한다. 그 전갈이 뭐 제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래도 전갈한테 제가 걱정되니까 야 제가 너 밟을 줄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일부터 여기 들어오지 마. 내가 먹을 걸 바깥에 가져올게. 근데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사라졌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여학생이 식당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제이 이러라고. 가보니까
전갈한테 뭘 먹이고 있어요. 꼬챙이에다가 뭐 껴갖고 근데 쟤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그런데 보니까 그 전갈이 새끼들을 얻고 왔어요. 전갈이 새끼를 업어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 여성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런 미물이 이런 모성애를 보일 수 있느냐, 사랑스럽지 않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알고 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알면 사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배운 겁니다. 이번 제6권은 제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제인 거달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침팬지가 주인공입니다. 침팬지는 사실은 제인 거달 박사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없었으면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60년에 20대 뭐 소녀라 그래도 되죠. 대학도 안 간 그런 여성이 아프리카에 가서 침팬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면 6개월 동안 침팬지 그림자도 제대로 못 봤다 그럽니다. 침팬지들이 사람 인기척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니까. 그런데 한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이 양반 덕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름이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인데요. 그레이비어드라는 건 회색 수염이란 뜻이잖아요. 약간 수염이 회색이잖아요. 이 양반이 제인 거달 박사님한테 그 침팬지들 있는데 길을 터준 겁니다. 그때부터 거달 박사님은 가까이서 침팬지를 연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가 위대한 발견을 합니다. 침팬지가 나뭇가지를 흰개미 굴, 개미 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일개미들이 공격하는 걸 빼가지고 그걸 훑어먹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뭇가지를 휘고 또 잔가지를 부러뜨리고 뭐 이러면서 하는 도구를 만드는 과정을 세계에 밝힙니다. 거달 박사님을 이 탄자니아에 처음 보내신 위대한 인류학자 루이스 리키 교수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런 걸 발견했어요 라고 편지를 냈더니 루이스 리키 선생님 답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간을 재정의하거나 도구를 재정의하거나 아니면 침팬지를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발견을 통해서 이제 제인 거달 박사님은 세계적인 대학자가 되시는데 1986년 시카고에서 학회가 열렸는데 Understanding Chimpanzee라는 제목으로 침팬지를 이해하기 하는 제목으로 열렸는데 그 학회에 과학자로 참여하셨다가 활동가로 걸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발표를 들으시고 아프리카 전역에서 침팬지들의 서식지가 그냥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는 걸 목격하시고는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저들을 연구한답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저들이 지구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과연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냐. 그래서 연구를 버리시고 그때부터 1년에 300일 이상 80몇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운동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하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저도 일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한테도 가장 소중한 건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새로운 발견을 하고 훌륭한 연구를 해서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이름도 뭐 내보고 뭐 이런 것도 해봤지만 그런 거보다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그런 알매 행위를 통해서 점점 제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졌다는 게 그래서 예전보다는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다 하는 게 이게 저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비록 우리가 클 때처럼 자연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런 책을 통해서라도 자꾸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적극적인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나가보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실 테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저도 열심히 지금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강의는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고맙습니다.